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일즈 외교라고 해서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라는 한국형,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 수출도 성사를 시켰다. 한 2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국내 경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쿠웨이트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그 모습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지에서 땀을 흘리며 이 국익을 위해서 또 땀을 흘리는 우리 근로자들을 만난 자리입니다. 격려도 하고 왔는데 근데 눈에 띄는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거 왕 잠자리 선글라스라고 하더군요. 상당히 큰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뭐 경호원들이나 근로자들 중에서 뭐 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자, 이 교수님. 우리나라 대통령 선글라스 끼는 게 사실 좀 익숙치는 않은 모습인데요.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아주 인상적이었죠. 끼고 있는 거. 근데 그 딸인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근데 저기는요. 사실 이 선글라스 안 끼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햇빛이 굉장히 강하고 또 사막시대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끼는데 뭐 패션 감각을 살려서 하면 그렇게 잠자리라고 하셨습니까? 잠자리 안경을 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커 보이긴 한데 뭐 괜찮네요. 보기에. 뭐 햇빛이 워낙 따가워 갖고 자외선 때문에 이제 써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근로자는 좀 안 쓰고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뭐 괜찮습니까? 네, 모습은? 제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하자면 선글라스를 뭐 쓰는 목적은 뭐 기능성도 있고 뭐 패션용 이렇게 뭐 미용 느낌으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기능성으로는 뭐 굉장히 좋아 보이죠. 크고 뭐 자외선 다 차단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여자로서 말씀드리면 저 스타일은 굉장히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최신 유행 스타일은 아닌데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전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네요. 뭐 대통령이 또 이렇게 최신 트렌드 선글라스 뭐 유럽에서 유행하는 것만 매년 쓰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근데 뭐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가장 인상적인 거는 여러분들 뭐 그때 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선글라스를 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뭐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 안경을 벗으면 이 시선을 처리하기가 참 곤란하고 또 상대방에게 내 의도를 또 간파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꼈을 거고 박 전 대통령도 특히 이제 5.16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휘하면서 또 선글라스를 껴서 그 장면이 아주 이제 저희 이상 세대에는 아주 오랫도록 기억이 남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지만 만약 그렇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셨다면 사실은 좀 시대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누구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쓰셨다거나 혹은 이렇게 뭔가 시선 처리라든가 나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쓰셨다면 이거는 사실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잔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안경을 쓰실 때도 미국 내 언론들의 평가는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혹은 검은 안경 뒤에 숨겨진 인물이다 이러면서 극동의 이 미스테리한 인물과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눈에 대한 보호용으로 이게 열사의 사막에서의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대한 보호용으로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패션의 언밸런스한 부분들도 나타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잠시만. 저기 아까 임 변호사도 말씀하셨는데 패션 그 이야기 하시면 저 이제 지금 저기 있는 그 대통령한테 그거 권한 참모인지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도 이제 열사의 땅 눈이 부셔서 썼는데 너무 과잉해서 뭐 자기네들끼리 한다 저희한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선글라스 낀 모습이 조금 이례적이어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자 쿠웨이트를 방문을 할 때 보면은요, 뭐 화면에도 조금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성 통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국가라서 온몸을 다 천으로 싸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따라준 것도 약간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네, 그 중동 지역은 그 히잡의 하나인 아바야. 그렇죠, 아바야. 이거를 쓰고 물론
경호원 일부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걸로 했지만 통역이라든가 또 주변에 조력하시는 그 관계자들은 아바야를 써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 중동국에 대한 그 예의를 갖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더 스마트하게, 지금 스마트 원전 얘기하시는데 스마트하게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옆에 통역사, 여성 통역사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바야라는 정통 그런 의상을 착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에 우리 그 중동 건설할 때 가장 많이 가던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뭐로 이제 저희 세대는 뭐로 기억됐냐면 인력 해외 송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원유 확보. 이게 아주 절박한 과제였거든요. 70년대를 통해서는 원유 이 오일 쇼크가 말이죠. 73년에도 오고 79년에도 오고 이렇게 겹쳐 와가지고 우리가 겨우 좀 한번 이 도약해 보려는 우리 의지를 굉장히 꺾고 이랬고요. 또 하나는 해외 인력 손출, 저렇게 이제 중동 건설 현장, 저것뿐 아니고 또 원양업 이런데 그때는 그 해외 진출, 인력 해외 진출 이것이 당시에는 뭐 아주 시대적인 그런 트렌드였죠.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열사의 땅에서 그 고생한 덕분에 오늘 그래도 그 우리의 경제 기반이 마련된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사우디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중동 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큰 국가에 속하고 특히 이 오일이 세계 매장량이나 생산량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사우디에 의존한 측면이 있죠. 저 궁금한 게 이제 당시에 7, 80년대 우리의 건설 기술이 뛰어나서 개척을 한 건지 요즘 말로 이제 블루오션을 개척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선진 국가들은 너무 더워서 근무 여건이 안 좋아서 기피하는 국가를 우리가 딱 차지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그때는 기술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설계라든지 뭐 이런 기술은 아니고 오직 인력을 이제 우선 내보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주영 전 현대건설 명예회장 일화가 참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중동이라는 데는 비가 안 오고 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고 이러니까 누가 가겠냐 우리도 못 간다 이랬더니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요건이다. 조건인데 뭐냐면 이 비가 안 오니까 쉴 일이 없잖아요. 뭐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인데 그 공치는 날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모래가 지천이니까 건설에서 모래가 있으면 반은 해결된 거거든. 그럼 모래가 지천이지 않냐. 거기다가 술을 못 마시게 하지 않느냐. 술을 못 마시게 하고 모래 지천이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적절한 그런 조건이 어딨냐. 정주영 회장님의 당시 명예회장의 이 마인드가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완전히 좀 다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정말 성공 조건이 돼가지고 우리가 중동 건설에서는 정말 우리가 아주 우리 경제 기반도 닿고 지금도요, 세계적으로 건설 이 기술이라든지 이건 이제 세계 1流급이거든요. 그거 다 그때 아마 이제 체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자원도 없고 지금도 자원은 없잖아요. 자원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그 어떤 국가기관 산업 기술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고육직책으로 뭐 한일 수교도 해서 자금도 했고 파독 광부들도 있었고 건설 현장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뭐 후대에는 어쨌든 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뭐 지금 그런 와서 평가 생각하면 같습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뭐 광부도 내보내고 일본하고 흔히 말할 때 굴욕적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협정도 맺고 이렇게 했어야 되냐.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때인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젊은 사람들은 당시 그때 우리 민족 뭐 자존심도 없었냐 이제 이렇게 또 비판도 하지만은 그때 사정도 좀 돌아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단적인 예가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지어주고. 근데 그거는 뭐 잘못된. 그거는 잘못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한국의 기술로 다 지은 걸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중동에 직접 가셨던 사우디에 가셨던 분 중에 저희 고모부도 계셨어요. 그래서 고모부님을 통해 가지고 가족 중에 그런 분이 한두 분은 꼭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워낙 그러니까 많이 가셔서. 워낙 많이들 가셨죠. 그래서 사실 고모부 개인으로는 거기에 다녀오시면서 경제적인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했지만 또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떠안아주고 나눠줬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 개인의 어떠한 뭐 영도나 뭐 어떤 희생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도와줬다는 거, 함께 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그때 건설 주역인 분들이 지금 다 은퇴하시고 노후가 지금 노후에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지원이나 혹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런 인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더니 상당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예전에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금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왕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진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코리아가 중동 진출의 제2막이 이제 펼쳐졌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중동 지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원래 이제 시리아 우리가 그 70년대 이렇게 나가 있었지만 사실 이 74년 1월 30일 날 보면은 그 오은철 경제수석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눈 이제 일화가 있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고온 사막지대라 공사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우수 인력이 있는데 이 나쁜 조건에 대해서 선진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수십만의 군 재래 장병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악조건이지만 우리가 유리한 고지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각하가 이제 그 당시 각하 이러면서 우리가 중동 진출을 해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전략보고를 쭉 하시고 나서 또 하나 유리한 조건은 우리가 지금 이 필요한 뒷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어떤 그 노하우가 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크게 웃으시면서 역시 그 오수석 소신이 있구만. 이제 이런 일화도 있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그 참모도 있는 또 우리 그 중동 건설에 그 진출한 근로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파독 간부나 파독 간호사처럼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오늘날 이런 경제 기반의 토대가 됐다. 근데 저에겐 뭡니까? 뒷거래가 꼭 필요한데 우리는 소질이 있다.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인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출하는데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뇌물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완전히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로비들의 능력들도 상당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고 저는 근데 굉장히 이런 해외 어떤 프로젝트들을 갖다 따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좀 우리가 이전에 자원외교의 성과들 너무 부풀렸다가 나중에 후폭풍 맞은 것들을 갖다 좀 기억하면서 좀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요 예전에 중동 건설 붐 때하고 중동의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오일 쇼크 이후에 일부러 가격을 올렸잖아요. 가격을 올리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넘쳐나는 달러들을 갖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유가 하락과 또 IS로 인해서 그 중동의 어떤 불안한 이런 정세들 때문에 실제로 수주를 했던 그 건설들 같은 경우도 계속 취소되거나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셔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끝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중간에 이게 MOU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진짜 계약이 됐을 때는 얼마나 또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전에 IMF를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어떤 게 있었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라크전이 일어나면서 다 공사를 해놓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해외에서부터 외화가 못 들어온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오히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가셨을 때 IS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국제적인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성과들도 좀 많이 갖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안 들려서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탄탄한 어떤 연대적 행보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평론가님 지금 아주 정확하게 또 그 현실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주영식 그 발상의 대전환을 말하자면 또 지금 이제 오일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 중동에서도 말이죠. 더 이상 오일이 얼마나 더 오래 우리가 이거 오일에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또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굉장히 개발 사업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석유 이후에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그 점을 자극해 주면서 또 그렇게 한다면
제2의 중동붐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한번 부전여전 제2의 중동붐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주력 분야가 여태껏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건설이었다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순방하면서 원전, IT 또 의료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제인 대표적인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이었다면 지금은 이번 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만 비교를 하면 당시 아까 뭐 일화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이프 왕자가 있다면 만수르 부총리 상당히 친숙한 이름입니다. 예. 그 이게 나이프 왕자의 경우는 1979년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프 왕자를 초청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국빈 대접을 했어요. 그 국가 원수급 대우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그 또 명예박사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참 그때 그 위기를 이 사우디하고 그때 관계도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이제 정상화시키면서 우리가 사우디의 원유 공급 뭐 완전적인 공급 이런 것도 이제 그때 확보할 수 있었고 참 눈물겨운 시절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지금 그 만수르 그러면 포브스에서 원래 이게 이제 그런 일화가 있죠. 만수르 왕자를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 수백 조를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우디의 이제 왕자신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제2의 중동 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원전, 또 IT, 특히 이 중에서 많은 경제인 사절단 중에 이 눈길이 가는 것이 바로 의료인 관계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러시아라든가 또 이런 중동의 이런 관계, 이 동남아 쪽은 얘기할 거 없고 심지어 저쪽 서방까지도 우리 의료 이 소위 말하면 이 메디텔이라는 이런 개념의 의료 관광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자동차 수십만 대 수출하는 것보다 더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료 관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중동에서도 더 한번 붐을 일으켜 보겠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제2의 중동 붐이라고 하는 거는 원전이나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지금 삼성에서 새로운 그 휴대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또 의료 관광 이런 게 중점적으로 진출할 어떤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다. 그래서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S에 관련된 중동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IS를 건드리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경제 측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IS에 대한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은 지금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가 지적하는 대로 이건 사실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중동의 이 달러 사정이 자꾸 나빠질 테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백유종 관장님, 그 제2의 중동 붐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제가 70년대는 이제 그때 뭐 학생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어떤 소식이나 뉴스를 접한 이런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큰 성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현재 반응이 외신을 들여다보면은 그 중동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 때 중동 지역에 그 당시 우리 근로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뭐 시리아 뭐 대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정신적으로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중동 붐을 어떤 토양을 마련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주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스마트 원전도 상당히 지금 성과로 보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2의 중동 붐이라고는 하지 못할 망정 그래도 상당한 성과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되네요. 자, 뭐 김성수 평론가님은 이제 계속 뭐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환호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좀 아쉬운 면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한 걸로 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순방에 거는 기대가 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뭔가 좀 확실한 것들을 얻어오지 못하면 사실 그 이후에 전국 운영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일부러 또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 많이 조심들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스마트 원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지어진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삼척에서 짓고자 했지만 삼척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원전의 규모는 작고 이전의 원전들보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또 역시 원전은 이후에 사용 연한이 다 되고 나서 폐기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느냐도 역시 중동도 관심 있게 보는 문제일 거라고요. 그러면 너네들이 짓지도 않은 것을 갖다 왜 우리 쪽에서 짓다고 하느냐, 거기에 왜 우리가 또 돈을 투자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MOU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서 일단 같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되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여파들을 최소화하고 좀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실 원전 우리가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 선진국에서는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을 하면서 차후에 더욱더 안전하게 온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어떤 대안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같은 협조, 중동에서도 돈을 내야죠. 우리가 막 그걸 뭐 다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올해가 3년 차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정말 그 중동에다가 명운을 걸듯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정말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3년을 그래서 좀 기세 좋게 뻗어나가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아마 그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중동에다 역점을 두신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이 대규모 사절단도 데리고 갔을 테니까 이번에 큰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2월 25일이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았는데 3월 1일 날 이 4개국을, 그것도 대규모 최대의 경제사절단을 동행을 시켜서 갔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나 자신감이 포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이제 앵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브릭스라고 아시죠? 네. 그 브라질,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 차이나, 중국. 이 4개국은 원래 선점,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대륙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이 경제의 발판을 마련하느냐는 게 국군의 관건이다. 경제의 그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기지다. 이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우리 삼성이나 LG에서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는 곳인데, 결국 이 브릭스라는 곳은 우리만 진출하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쟁력이 이제 밀리는 경우에 어디로 진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중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은 정말 무궁무진한 오일의 어떤 그 산유국으로서 언제든지 중동이라고 하는 거는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오일이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의 이 플랜트 건설, 이런 또 그 사막의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이런 개념, 두바이가 바로 그 성공 케이스 롤 모델이 되겠죠. 이런데 무궁한 어떤 그 진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브릭스만 기대해서는 경제가 그렇게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중동을 전략적으로 제2의 붐을 일으킨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전략이 좀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 판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3년 차부터 이제 3년간 이 부분에 상당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경제를 좀 일구어 놓으면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경제에는 그래도 성공했다는 그런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적어도 경제에서만큼은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파를 떠나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지 이게 국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정파적인 이슈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또 필요한 비판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